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교황의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합니다. 교황은 종신직으로 여겨지지만 전임인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교황청은 사임 논란이 바티칸을 둘러싼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일축했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가톨릭 교단 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하거나 선종할 경우 보수 진영에서 후임 교황을 내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악화로 대두된 교황청 내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지나는 송유관을 통해서 자국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이 송유관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회담이 파국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당장 교체하겠다는 것보단 정치적 약점을 공략해 다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일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이 단합과 유럽 방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유럽 안보와 직결되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선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전후 평화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방위 투자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그동안 국경에서 마약 유입을 얼마나 차단했는지 또 노력한 정도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양국의 노력에도 펜타닐 재료가 중국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해선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전략 비축엔 리플과 솔라나, 에이다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가치 있는 가상화폐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언급 이후 비트코인이 7.3%가 올라서 9만 1,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프랑스의 거장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리아 페레즈가 가장 많은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최고상인 작품상 부문에선 에밀리아 페레즈와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등 총 10편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헤어질 결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인지 그 왈츠 백악관 보좌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일에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도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공개 설전을 벌이면서 파행을 빚고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왈츠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걸 나타낸 얘기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왈츠 보좌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당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할지도 불투명했다. 이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의 2차 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도 1945년 선거에서 패한 뒤에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워낙은 대선이 치러졌어야 되는데 당초 예정됐던 임기가 지났지만 지금 계속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퇴진을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네. 종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자가 필요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이제 종전 협상을 하게 될 과정에서도 영토를 양보하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안보 보장은 유럽이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네. 빠지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이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끝나니까 지금 약간 진화하는 얘기들을 슬슬 어제부터 내놓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이 일에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 이건 푸틴 대통령에게만 도움이 되는 만큼 그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믿진 않겠지만 아무튼 발생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럽이 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니까 영국 런던에서 이 일에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라는 표 아래 유럽과 나토 정상 10여 명이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연합의 주요국 정상들, 젤렌스키 대통령, 나토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을 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동맹이 분열되는 걸 막는 동시에 유럽의 방위태세 또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들이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평화의 결과가 나오는 게 유럽 대륙 전역 국가들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이어가겠다. 또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협상에는 반대하겠다라는 것에 뜻을 모았고요. 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계획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상이 체결된 뒤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데도 합의를 이뤘고요. 네. 그래서 스타머 영국 총리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국가가 힘을 보태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먼저 계획을 좀 앞장서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영국은 지상군과 공군기로 지지할 준비가 됐다.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뭐 프랑스 또 한두 개 다른 국가와 함께 우크라이나랑 협력해서 종전 방안을 좀 논의하고 그 계획을 짜서 미국에 가져가서 또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 사이도 지금 많이 틀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영국 스타머 총리가 이날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유럽과 우크라이나 협상에 좀 나서도록 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폰데알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급히 재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것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간 중지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일에 르피가로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하늘과 바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라는 공개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휴전 대상에 지상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지금 전선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휴전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지금 평화유지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수는 없을 거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도 이런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 쪽 네. 상황이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입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공짜 밥은 없다. 이스라엘이 이 일에 하마스 쪽에 가자지구 휴전 1단계 연장안을 압박하기 위해서 구호품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1단계 휴전을 좀 연장해보자라고 계획을 내놨는데 네. 이걸 왜 안 지키냐라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인도적 지원 물품 유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하마스가 계속 거부하면 추가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압박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기존의 휴전 합의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구호품 반입을 막는 건 싸구려 협박이자 휴전 협정에 대한 쿠데타라면서 이건 전쟁 범죄이자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네. 이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3단계 휴전안을 중지했었죠. 그래서 총 6주간의 휴전 협상 1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번 달 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 특사가 임시 연장안을 내놨습니다.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기간 또 유대교의 6월절 기간인 그 다 합치면 한 6주 정도 되는데 네. 휴전을 좀 연장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4월 20일까지 연장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휴전을 이어가기로 양측이 합의를 하면 네. 그날 즉시 하마스가 남은 생존 인질과 사망자 유해 절반을 돌려보내고요. 이후에 영구 종전이 합의되면 나머지 절반을 송환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충안이 나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하마스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왜 거부를 하느냐라면서 경고를 하고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공짜 밥은 없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빨리 휴전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마스는 계속해서 그 2단계가 시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면 1단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아무튼 지금 1단계 마지막 날이 1일이었는데 일단 끝났지만 연장 관련 논의가 그래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 교전은 아직까지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네.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공짜 밥은 없다 이러면 아유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구호품 난입이 안 되면 이 난민들은 그렇죠. 또 어떻게 삽니까? 네. 희생은 난민들이 네. 겪고 고통은 겪고 있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폭탄에 맞서는 AI.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네. 이번 양회가 미국이 지금 10% 더하기 10% 내놨잖아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좀 치러지게 돼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조할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민영 경제 안정, 소비 촉진,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강화를 이번 양회의 3대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에 인공지능으로 맞서겠다라는 걸로 좀 이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그렇듯 5일에 열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물가, 국방비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 이걸 내세웠는데 결국 달성은 했습니다. 오. 네. 하지만 주요 국제기관들이 올해는 중국 성장률이 4.5% 안팎으로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이 지금 추가 관세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네, 중국의 산업은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지금 일단 지난달에 지금 미국이 10% 관세를 물리니까 표적 관세로 맞대응을 하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뭐 강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4일 개막하는 양회 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10%를 더한다고 이미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 맞대응 카드를 과연 꺼낼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제2의 딥시크를 키우기 위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또 첨단 기술을 콕 집어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당국은 자국의 AI와 관련된 기업인들, 연구자들에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방문을 자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가 돼서 외교 협상 카드로 이용될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봇공학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도 주요 기업의 임원들이 지금 서방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건 지금 중국 안의 얘기였는데 이제 네. 중국 밖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대외에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맹국도 벌이고. 네. 그래서 중국이 국제사회에다가 세계 질서의 수호자는 중국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미러가 지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그러면 어떤 정책을 또 펼칠 것이냐 여기도 관심이 가고 작년 말에 뭐 한중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많이 밝혔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반도 주변 외교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그렇죠. 살펴봐라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시티그룹이 고객 계좌에 실수로 82조 달러, 약 11경 8,503조 원을 송금했습니다. 네. 이걸 취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게 작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소속 직원 2명이 실수를 한 건데요. 당시 미국 시티그룹이 고객 계좌에 원래 보내려던 돈은 280달러, 한 4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작을 하다가 실수로 81조 달러를 송금해버린 와, 거예요. 이건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결제 담당 직원 또 거래를 확인하는 담당 직원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2명 다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그리고 다음 날 영업 시작 시점에 심지어 처리가 되도록 승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세 번째 직원이 은행 계좌 잔액에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네. 거의 은행이 파산할 정도의 돈이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송금 90분 만에 오류라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몇 시간 후에 송금을 취소했는데요. 이 세 번째 직원은 표창 잡혔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 시티그룹 와. 측이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신속하게 입력 오류를 식별해서 네. 송금을 취소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은행이나 고객에게 미친 영향이 없었지만 이 과정을 좀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라는 걸 조금 꼭 집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번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점인데요. 작년에 시티그룹에서 10건이나 비슷한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처리 오류를 다 바로잡긴 했습니다. 자금을 회수했는데 네. 이 돈이 총 10억 달러, 약 1조 4,63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은행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실수라고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이런 실수를 규제 당국에 보고를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네. 이번 시티그룹이 2020년에도 이런 대형 사고를 무리를 빚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네. 1조 원이 넘는 돈을 실수로 송금했는데 그때는 최고 경영자가 해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경영자가 와서 내가 이 문제를 최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 시스템을 네. 잘 돌다리를 여러 번, 그렇죠. 한 10번 이상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돈이 너무 컸습니다. 예, 돈도 크고 네. 자주 이런 일이 이건 문제가 반복된다는 있죠. 건 네.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음 키워드 무한 궤도를 달리는 스트레스. 영국의 심리학자인 나오미 뉴먼 베이너트 씨가요. 네. 스트레스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면 네. 스트레스에 중독이 된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체가 흥분이나 보상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주기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상에 활력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중독된 사람이 보이는 몇 가지 증상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확인 강박입니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계속 손에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왔나 계속 맞아요.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중독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기 통제랑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악순환에서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압박 상태로 밀어넣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뭔가 닥치면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좀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생산성을 높이려고 항상 긴장 상태를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게 되면 신체가 극도로 정신적 피로감,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휴식에 죄책감을 갖는 건데요. 좀 여유 약간 시간을 이런 줘도. 네, 게 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유 시간을 주면 뭘 안절부절한다는 해야 거죠. 될지 모르겠네. 쉬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성 효과가 있는 음식에 대한 중독 현상인데 카페인이나 설탕, 알코올 같은 걸 섭취하면 일단은 기분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니까 이것도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이 함께 부른 노래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들려드립니다. I can't lie. No more of your darkness. All my pictures seem to fade to black and white. It's much too late to save myself from falling. I took a chance and chased you away all life. But you misread my meaning when I met you. Close the door and left me bl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중 저서를 출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느낀 사회 갈등 정도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 유형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를 지나는 카자흐스탄의 송유관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해서 지금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CPC 라인은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러시아 또 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 CPC는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약자인데요. 전장 1,500여 킬로미터로서 러시아를 지나는 이 송유관의 일부 펌프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네.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겼고 또 여기에 달러 약세가 이제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수출 원유의 80%, 러시아 원유의 15%를 실어 나르는데요. 엑스모빌과 쉐보론 또 쉘 등 서방 석유 업체가 이용하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를 담당합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펌프 시설 수리 기간에 원유 수송량이 한 30%가량 줄어 최대 2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약 2조 9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CPC 측은 드론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주요 매체들과 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펌프장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했다고 밝혔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기업이 일부 소유한 송유관을 공격한 것은 원유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석유 매장량 세계 11위에 달하는 산유국이었군요. 네.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 규모는 세계 5위 정도고요. 네. 이제 구소련 국가,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네. 러시아 다음으로 큰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 석유 확인 매장량은요 325억 배럴이고요. 그 카스피해 개발 상황에 따라서 약 600억 배럴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이 수치에 따르면 이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송유관 개발 기업은 그 카스트란스 오일이고요. 이것은 이제 100% 국영기업입니다. 네. 또 이 기업은 파이프라인 개발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과 공급, 자원 개발, 또 이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원유 산업, 원유 개발 산업 전반에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아주 귀한 재산일 텐데 이번에 공격받은 이 송유관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공격받은 이제 이 카스피 송유관을 포함해서 네. 카자흐스탄은 총 6개의 이제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방으로 또는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국내 파이프라인인 악타우 제트바이 우젠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 카스피 송유관은 이제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제 석회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서방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송유관이 러시아 영토를 지나고 또 러시아 지분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체 원유 수출량의 한 80%를 이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원유 수출을 다각화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드론 공격 사태로 드러난 그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CPC 라인 의존도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풀어야 할 과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인 지난 22년 6월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서 이 흑해로 이어지는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잠정 중단토록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 문제였지만은 사실상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카자흐스탄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경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토카예브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를 우회해서 유럽으로 원유를 보낼 수 있도록 수출 경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제안된 적이 있는 카스피의 횡단 경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토카예브 대통령이 발언 이후로 네. 카자흐스탄과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네. 투자 기금을 통한 그 카스피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력이 아주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자 기금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삼루카지나 국부펀드와 아제르바이잔 투자 기금이 합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유럽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수출하는 경로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자원 공급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송유관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송유관 다각화가 서방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협력이 있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가톨릭 신도들은 물론이고요. 교황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종신직인 교황의 사임 가능성과 함께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교황의 건강 상태 아주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
위험한 순간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안정 상태에 있는 듯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에 2일 교황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좀 상태가 좀 안정을 되찾았고 열도 나지 않았고요. 또 한때는 인공호흡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인공호흡기 떼고 고유랑 산소치료만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병원에서 그 교황청의 국무원장 등을 만났고 개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미사도 참석했다고 하니까 비교적 좀 안정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서면 메시지도 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들을 언급하면서 평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올해로 88살이십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좀 건강이 나빠져서 기관지 염을 앓다가 네. 입원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18일째인데 2013년 즉위하신 이후에 여러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하긴 처음이어서 좀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인 병명은 폐렴인데요. 한동안은 좀 위기도 있었고 또 뭐 구토 증세,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지금 호흡기에 있는 세균이 혈류를 통해 침투해서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증세는 보이지 않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 종교 문제이고 제가 뭐 가톨릭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국제뉴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임 가능성을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그렇죠. 자진 사임을 하셨기 때문이죠. 가톨릭 역사상 6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교황이 존신직이지만 자진 사임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네. 지금 현 교황이 건강이 나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자서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곧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내가 사임사를 맡겨뒀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황 스스로 프란체스코 교황 스스로 이 자서전에서 언급하셨어요. 다만 교황직은 신으로부터 받은 정말 성스러운 직책이기 때문에 사임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서전에서 밝혀놓고 있고 지금 건강 문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최근에 교황청 고위 성직자 두 분이 비밀리에 좀 은밀하게 교황이 계신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교황청의 설명은 뭐 새로 성인을 이제 승인하기 위한 이제 서명을 받으러 갔다 그랬는데 뭐 교황청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언론인들에 따르면은 이 두 명의 고위 황직자가 이 성인 승인 과정에 전혀 관계하시지 않는 분들인데 갔다라는 점 때문에 뭔가 좀 수상쩍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또 사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황청 관련해서는 사실 음모론이라고 해요. 여러 얘기들이 항상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드라마도 건데. 많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도 사실 건강상 이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졌지만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네딕토 16세도 고령이셨고 건강이 나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이유는 역시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교황직을 충분히 향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시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사실 베네딕토 16세의 임기 말에는 굉장히 교황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황의 개인 문서가 막 유출되기도 네.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부 비리, 뭐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그 교황청 문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다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네. 교황의 개인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네. 때문에 이게 고의적인 의도, 뭐 예를 들면 교황을 좀 흔들기 위한 것 또는 내부 갈등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유출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기가 됐었고 네. 또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 1년도 채 못 돼서 자진 사임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황청 내부에 좀 상당히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네. 많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출된 것 자체가 문서 유출 자체가 문제다. 맞아요.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1년 동안 이제 가톨릭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력들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리하는 게 적절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병석이 길어지시니까 한번 그동안 네, 해오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즉위되자마자 뭐 빈자들을 위한 교회, 그렇죠. 또 뭐 흙을 묻히는 교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본인도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뭐 국제사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셨죠. 여기서 흙을 묻힌 교회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들의 그 어려운 삶, 뭐 일상생활 이런 데 깊이 들어가서 네. 사제들도 교회 이렇게 편안한 교회의 틀 안에만 있지 말고 신자들과 좀 더 깊이 예, 이제 부대껴라라고 하는 그런 교황의 가르치심이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거는 이제 동성애자, 이혼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포용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내가 누구라고 과연 그들을 뭐 어떤 평가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제들에 의한 성범죄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네. 굉장히 단호하게 한 자세를 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은 이 처분 뭐 이런 것들을 내리셨죠. 또 그리고 비리 온상인 뭐 가톨릭의 이제 뭐 교단의 여러 조직, 특히 대표적인 게 바티칸 은행인데 이게 정말 역대 교황들이 손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도 많은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생명 문제로 많이 이슈화하셨고 또 특히 규제 없는 자본주의 이런 탐욕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셨죠. 네.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성이 교회 내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다만 여성 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시죠. 다만 최근에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교황청 행정부 장관의 네. 수녀를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하기도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주목할 필요도 있는 또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특히 이민자 문제 때문에 그때 트럼프 굉장히 정면 충돌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멕시코 그 도시에서 미사를 집전하셔서 그때 이제 이 불법의 이민자를 쫓아내고 난민들에게 이제 문을 닫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뭐 전례 없는 어조로 직접적으로 또 단호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최근까지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죠. 네,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도 뭐 비판, 반대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교황의 권위는 정말 뭐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지만
교회 내에서 그 보역 갈등은 늘 있어 왔는데 그렇죠. 예.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좀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교단 내부에서도 많은 저항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2017년에 보수 성향의 가톨릭 신학자 사제 60여 명이 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공개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제가 된 거는 이혼자 또 재혼자들에게도 영성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이게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 교황에 대해서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비판이잖아요. 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교황에게 이런 시정을 요구한 게 133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5년에도 보수 성향 추기경 13명이 교황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게 이탈리아 언론에 유출돼서 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주교회의를 시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종종 국제 뉴스로 많이 다뤄집니다. 네, 이 시노드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개혁 서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혼, 피임, 뭐 혼전 동거, 동성 결혼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기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담은 서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교황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겠죠. 그렇죠. 교황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교황보다도 더 진보적인 세력이 있죠. 더 진보적인 세력은 교황의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늘 오히려. 비판을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후임 교황 누가 될까? 뭐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예, 예. 그 외신들을 통해서 역시 뉴스에 이런 나온 얘기,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정리해서 주시는 건데요.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네. 이제 교황이 선종하면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 회의 콘클라베가 열리죠. 그렇죠. 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문을 잠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와 차단되게 상태에서 교황 선거를 하는 걸 의미하죠. 네. 이번 아카데미 영화상 8개 부분의 그렇죠. 후보에 오른 영화 콘클라베 곧 개봉을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각색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영화 보면은 콘클라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초기 추기경은 138명입니다. 네. 이 중에 110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모두 개혁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추기경을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로 그렇죠. 임명하진 않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교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표가 최소한 총 투표수의 3분의 2, 92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교황과 만약에 새 교황이 꼭 지금 현재 교황처럼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되기는 또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를 보면은 지금 교황청의 국무원장을 하고 계시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많은 이제 존경과 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유럽인 남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다시 그렇죠. 비유럽인들 중 추기경들 중에서 교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확률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좀 보수 성향의 유력 후보라고 할까요? 보수 진영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버크 추기경은 미국 출신인데요. 동성애자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교황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해오신 정통주의적 성직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심지어는 이 교황이 이 버크 추기경의 그 교황청 숙소
연금 혜택 이런 것들을 박탈한 적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뮬러 추기경은 독일 출신이고 전임 베네딕토 16세 측근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베네딕토 16세가 굉장히 전통주의적인 그렇죠. 이 가톨릭 신학관을 갖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역시 공개적으로 현재 교황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가 더 나가게 되면은 이단이 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교황직을 뭐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에 뮬러 추기경의 당시에 그 신앙교리부 장관이었는데 네. 여기서 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이 뭐 유력시 되지만 뭐 유력 실제로 콘클라베에서 뭐 이렇게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이 전체 콘클라베 분위기를 좀 더 보수주의적인 분들의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가능성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헝가리의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던데 이분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버크 추기경이나 물러 추기경처럼 공개적으로 교황과 부딪힌 네. 적은 없고 좀 그래서 온건 보수 진영의 표를 좀 얻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냥 이런 유력 후보가 있다 정도지 네. 누가 뭐 맞습니다. 꽃뚜껑은 열어봐야 투표를- 되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신자분들이 막 철야 기도도 하시고 네, 회복을 네, 위해서 네.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또 그 차원에서도 뭐 많은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비신자들 또는 뭐 어떤 국제 정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움직임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콘클라베에서 투표 3분의 2, 92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뭐 그 이전에 예. 교황, 네. 프란치스코 교황 때도 그렇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그 콘클라베가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죠. 저도 네. 여러 차례 이 보도를 다뤄봤는데 네, 네. 끝날 때까지 계속 알 하는 걸로 수가 알고 없는, 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 안팎의 움직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